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를 흔드는 정부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트그룹의 상장인데요. 엔트그룹은 13억 이용자를 확보한 알리바바의 핀테크 관계사로 명성에 걸맞게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를 모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도 공모가 기준으로 3,1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정되었었는데요. 중국 전통 1위의 은행인 공상은행의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이어서 중국 3위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예정일을 바로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상장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이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을 연기했다라고 밝혔지만 증권 신고서까지 무리 없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장 중단의 원인을 마인 회장의 발언에서 찾았습니다. 상장 며칠 전인 10월 상하이 금융서밋에서 마인 회장은 중국 금융은 낡은 방식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고 있고 은행은 전당포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규제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런 비판을 했으니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심기가 불편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했겠죠. 이 발언 며칠 후 엔트그룹은 상장이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엔트그룹의 상장 연기는 알리바바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엔트그룹 상장 연기로 10월 대비해서 15%나 빠졌는데요. 기업 가치로 보면 무려 150조 원 정도가 날아간 셈입니다.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긴 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플랫폼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할 것 없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동안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 사건 이후 11월 중국 정부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독점 총괄부처의 설립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반부정경쟁 부처 연석회를 만들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선일도 금지했습니다. 이선일은 관계사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서는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받지 않고 자사 간편 결제인 알리페이만을 받는 행위입니다. 알리페이가 사실상 알리바바의 기본 결제로 사용되면서 크게 성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테크핀 업체들에게 영향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규제는 AI를 이용한 자사 상품의 우선 추천 금지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AI를 통해서 상품을 추천할 때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소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미국 하원은 빅4 테크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에 대한 대표를 모두 불러서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이들 4개 회사를 가리켜서 온라인 황제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들 기업이 핵심 유통 채널을 장악하여 기업가 정신을 위축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가격을 치솟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사실 이런 사회학이 또 없습니다. 미 하원은 결국 보고서를 통해서 반독점법을 개정해서 이들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정리하게 하고 신규 기업의 인수도 막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정부의 소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FTC는 10월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를 판매하면서 자사 앱을 선탑재했다는 혐의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 이번 달 12월에는 페이스북에게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서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에게서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0월 네이버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쇼핑과 동영상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사실상 1조가 넘는 네이버에게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은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커머스와 핀테크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네이버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는 왜 이렇게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지 못해서 안 될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시장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검색, SNS, 모바일 OS, 커머스 등 각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도 국내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함께 글로벌 SNS 시장의 6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각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범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한마디로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서비스의 가치도 같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SNS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잘 나가는 SNS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영상이 가장 많이 있는 플랫폼에 시청자가 몰리고 창작자는 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청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에 또 영상을 올리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위 플랫폼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위의 경제도 플랫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는 여러 인접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총 비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는 현상입니다. 구글의 사례를 예로 들면 구글은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모바일 OS, 브라우저, 앱마켓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색 시장의 경쟁력을 모바일 OS, 브라우저, 앱마켓 등 인접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1위 모바일 메신저의 경쟁력을 10분 활용해서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간편결제, 인터넷 은행, 차량 호출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이전시켰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효과와 범위의 경제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도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수익성을 최우선하고 싶어지기 때문이겠죠. 오죽하면 구글의 회사 모토가 Don't be evil, 약 악해지지 말자였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의 파워가 강해지면 공정거래를 하기보다는 자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지기 때문이겠죠. 플랫폼 기업들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힘의 부딪힘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부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들 기업의 구조적 성장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에서 시행될까요? 일부에서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플랫폼이 독과점이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는 걸 정부에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으로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의도적으로 독과점을 만들고 독과점이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오히려 가격 인하나 무료 서비스 증가 등 일반 소비자의 편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 증가가 소비자 후생 증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존의 커머스 시장 지배력은 더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통하면 연회비 119달러만 내기만 하면 무료 배송, 무료 비디오, 음악, 전자책,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소비자 후생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60차례가 넘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비용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소비자의 권익이 증가하는 반독점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수혜는 중소형 판매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 동안 커머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송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요.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전 지역의 이길 배송은 물론 신선식품 배송, 드론 배송, 로봇 배송 등 최첨단 배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를 서드파티 판매자들에게도 풀필먼트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면서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업체들이 별다른 투자 없이 이러한 아마존의 선진 물류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류 투자의 과실을 다양한 판매자들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의 집중 현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효과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독점이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들 플랫폼 기업을 해체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를 들이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규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들 플랫폼이 경쟁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에서는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의 범위를 검색 광고로 좁히지 말고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내 구글의 점유율은 31%에 불과합니다. 검색도 결국은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광고주의 예산을 두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SNS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급변하는 SNS 시장에서 스냅과 틱톡과 같은 급성장하는 신규 SNS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사이에서의 SNS 점유율을 살펴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점유율은 합쳐봐야 27%, 스냅과 틱톡에 이어서 3위에 불과합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발전과 혁신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 거죠.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70%로 여전히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와 커머스 시장의 경기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터넷 업체뿐만 아니라 쿠팡과 이베이, SSG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간의 전장이 넓어지면서 어느 업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가 치명적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국 경제 부양에 있어서 이들 플랫폼 업체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마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효과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낮은 가격 때문에 전체 시장의 물가 인상이 억제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로 인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효과가 물가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플랫폼 기업의 존속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매년 11월 11일 대규모 할인 행사인 광군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행사를 진행할수록 전 세계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군제 기간 동안 알리바바에서 발생한 판매액만 84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체의 소매 판매액이 전월 650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리바바 혼자 전체 중국 시장의 소비 신작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알리바바는 코로나19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 침체되는 중국 시장의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플랫폼 기업과의 공존은 불가피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 강화와 과징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이들 기업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과도한 영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목적인 만큼 적당한 규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오히려 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제에 의한 공포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받은 지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포를 극복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연구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주식팀을 담당하고 있는 장효선이고요. 오늘 Q&A는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가 토요일 날 그것도 굳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 때문입니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그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 있으시죠? 네. 아까 계속 공지 올라오지만 출석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출석 체크는 좀 멈추시고요. 예, 그거보다는 궁금하신 내용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의 애로점 뭐 이러신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저희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Q&A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이렇게 라이브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요. 예,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그 피드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에 달려있다라고 좀 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은 어떠냐? HGB님이 올리셨네요. 한번 궁금합니다. 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명확한 구조적 성장 동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알파벳을 사례로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유튜브와 클라우드입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용자와 시청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아마존의 클라우드보다 더 높게 40에서 50%대의 매출 성장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역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수익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커머스를 적용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협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광고 시장의 위축에 따른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하반기 이후 특히 내년으로 접어들수록 코로나가 백신이 출시되면서 성장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던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한 40에서 5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약간 성장률이 내년에는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구조적인 전환은 저희는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관전 포인트가 인터넷 플랫폼 회사다. 라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모든 회사들이 다 수혜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자상거래 부분과 광고 부분의 이 희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엇갈려서 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구글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아마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주가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오동환 애널리스트의 말씀은 꼭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기보다는 내년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동시 접촉사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런 닉네임을 원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식의 닉네임을 좀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으로 채택을 해서 특히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께 말씀을 드릴게요. 닉네임 바이든 미워입니다. 네. 왜 올리신지 알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기업 반독점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에 향후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게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 바이든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눌려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화가 나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바이든이 밉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요새 뉴스를 보면 연일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정부가 소송을 하는 등 굉장히 좀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규제의 노이즈는 향후 수년 동안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지 못할 거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면 1998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소송이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1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소 판정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오히려 주가가 반독점 소송 기간 동안에 더 상승을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윈도우와 그리고 익스플로러의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는 그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소송에서도 사실상 뭐 수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펀더멘탈 인상으로 저희는 주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들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기업이 분할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들 기업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과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사회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고요. 왜냐하면 뭐 구글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서비스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증가를 넘어서는 폐해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항소심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합의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이 규제 이슈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질문하신 분은 저희 오동환 애널리스트를 아마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닉네임이 안 웃긴 남자입니다. 예, 저 애널리스트하고 저하고 한 10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1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웃긴 적이 없는 항상 진지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이 아닌가. 예, 한번 보시죠. 국내 플랫폼 기업 중 네이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도 정부 규제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이버처럼 똑같은 정부 규제가 있을 거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카카오도 지금 시장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네이버보다는 규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사실 정부 규제에 따른 사업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혁신 사업이었던 카풀 사업을 택시 기사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법안 발의를 통해서 접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부와 스탠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고요. 그래서 카풀 포기하는 대신에 정부의 그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 티블루 택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결을 맞추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 분야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페이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정부 스탠스와 정책에 맞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여기 보시니까 이 저희 돌직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정말 돌직구를 날려주셨네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저희 오동환 애널리스트는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항상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냐처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작년과 올해를 돌이켜 보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뭐 격차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의 중심을 기존의 성장이 둔화되는 포털 광고에서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기업 가치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핀테크,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기업 가치 상승이 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커머스, 핀테크 그리고 해외 컨텐츠 부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향후 1, 2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신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성장을 하겠지만 영업이익 성장은 아무래도 좀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뿌려놓은 과실을 이제 수확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말씀드린 이런 뭐 페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부의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도 최소한 60%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카카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유튜브에 많이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은 딱 하나 찝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증권사에서는 좀 없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제도권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는 조금 존재를 해서 저희 오동환 애널리스트의 말뜻을 아마 잘 한번 보시면 내년에 네이버의 이익 성장률보다 카카오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 정도의 느낌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돌직구님이 아까 보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뭐 이런 2차 전지, 뭐 니오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주식은 뭐 정말로 날아가고 중소형 주식들도 정말 좋은데 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정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그런 재미가 없다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질문을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만 보고 있으니 너무 지루하다. 네, 그래서 혹시 중소형주 중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니까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좀 관심 있게 보는 인터넷 스몰캡 회사가 있는데요. 사람인 HR이라는 취업 포털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회사일 텐데 취업 중개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고요. 그래서 채용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을 해왔는데 지난 5년 동안 매출액은 평균 15%, 영업이익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좀 고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크보다는 온라인 취업 포털 같은 온라인 사이트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 뭐 AI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대면 면접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의 시장 성장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경기 영향을 좀 타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좀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그동안 기업들이 미뤄왔던 채용들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포스트 코로나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주목받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컨택트 종목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이 돌직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한 종목만 더 얘기해 주시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더존비전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더존비전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ERP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기업에서 기업의 경영 정보를 디지털로 이제 전환해서 작업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ERP 시장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10%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존의 그 서버에서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중소형 ERP 시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중소형 회사들의 비대면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더존 비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Q&A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김미선 책임연구위원이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오동환 연구원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